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저씨 하나가 비틀비틀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박수아 쪽으로 휙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구, 아가씨 군인이네? 예쁘장하다 예뻐. 취객은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서아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려버렸죠.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로 좀 가주시겠어요? 서아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희죽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뭐야? 군인이면 뭐 별거야? 요즘 계집애들은 참... 취객이 서아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딱 봐도 민간인이었는데 그 걸음걸이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 손 치우시죠?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취객이 고개를 돌리며 비웃었죠.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갈 길 까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였어요. 취객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획 비틀어 올렸습니다.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만 여성의 손아귀 힘은 무슨 쇠사슬처럼 단단했어요. 다시 말 안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목이 꺾일 듯한 고통의 꽹 소리도 못 내고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서아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서아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서아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나도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만남.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박소아 소위는 제5보병사단 열세부대 본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 배치받은 부대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부대 안은 벌써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소아 소위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부관이 안내하는 대로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서아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됐죠.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최지수 사단장의 명성은 익히도록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저기 버스에서. 맞아요. 또 보네요 우리. 최지수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에 어깨에서 반짝이는 별 2개가 그 위엄을 더했죠. 앉아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 당했던데 괜찮았어요? 네. 사단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정말. 최지수는 서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는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죠.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이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유품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서아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야학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뭔가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듯했죠. 혹시 외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현우라고 하셨어요. 1998년 양양 산불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지수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양양 산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기억의 댐을 무너뜨리며 밀려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최지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손수건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죠. 서아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손수건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이 건네주셨던 시원한 물 한 모금이요. 할아버지가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최지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지수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이준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에 활기로 가득했어요.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최지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5보병사단장 최지수입니다. 이준서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준서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과거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1998년 양양 산불 때 돌아가셨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최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아주신 손수건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준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최지수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 중 부상당한 자신을 김현우 선생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셨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군인들을 돕다가 화상을 좀 입었다고만 하셨죠. 김현우 선생님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시고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준서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최지수가 일기장을 펼치자 김현우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는데 화상이 심해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겠지? 어서 빨리 나와서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최지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일로 입은 화상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셨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기막히게 만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최지수와 박서아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의로운 시민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테헤랄로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강태식이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죠. 최지수,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구나. 강태식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그에게 최지수는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최지수가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식은 컴퓨터 화면을 획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최지수의 딸 최다은의 SNS 계정이었죠. 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다은이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등굣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복수해야지.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 인생을 아주 박살내줄 차례야. 강태식의 눈에 섬뜩하고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나직이 지시를 내렸어요. 민준이 불러. 그놈이 청년 가장. 불쌍한 척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다은이가 평소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고해진 옷차림에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강태식의 지시를 받은 민준이었죠. 다은이가 카페에서 나오자 민준이 일부러 그녀와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은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었어요. 민준은 계획대로 고마운 척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민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다은이는 그의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마음이 약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절 위해 희생하신 게 얼만데요. 며칠에 걸쳐 민주는 다은이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반복되었고 다은이는 점점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은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 계시기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 와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착하고 마음 여린 다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강태식이 계획한 끔찍한 날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은이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저 왔어요.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는데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최지수는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다은아 어디니? 보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왔죠. 최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하나뿐인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 다은이가 연락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절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최지수는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에 얽혔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을 리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이준서가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최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보죠. 수사관이 다은이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를 댔고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우리 다은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최지수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다은이가 유독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CCTV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사팀은 다은이의 동선을 빠르게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번호 확보했습니다. 바로 운전기사에게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다은이와 민준이 은평구의 한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쳐 밤에는 인적이 끊기고 관리도 소홀한 곳이었죠. 숨어있기엔 딱 좋은 장소군요. 준서는 즉시
특수기동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지수 역시 군부대 쪽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최지수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군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시각 다은이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우리 엄마가 반드시 나를 찾아낼 거라는 믿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죠. 이준서가 이끄는 수사팀과 최지수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로 확인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이 보고했어요. 최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은이가 저 차가운 어둠 속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준서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지수는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엄마로서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때 최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지수. 맞지? 누구세요? 강태식이야. 기억 안 나? 10년 전에 당신이 개처럼 끌어내렸던 강태식. 최지수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불명예 전역시킨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딸,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게 잘 컸더라 다은이가. 당신, 뭘 원하는 거죠? 최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주는 거야. 네 소중한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강태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나가서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당장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깨끗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 안 그러면 내 딸 2번 다신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최지수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준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지수는 방금 전에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강태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준서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 자료철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 그를 직접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최지수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다은이가 손목이 묶인 채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전화 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획대로 해. 그 여자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은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너네 엄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잖아.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최지수를 압박했고 언론에 나가 자백하라는 시간을 점점 더 단축시켰어요. 이준서와 특수기동대는 지하 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준서가 강하게 말렸지만 최지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딸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강태식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부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엄마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불이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시끄러워. 네 엄마가 항복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민준도 사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시작되니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밖에서 연기를 목격한 이준서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최지수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준서가 단호하게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여긴 전문가인 저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다은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준서의 일침에 최지수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준서는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은아, 아빠 친구야. 경찰 아저씨가 왔어? 준서의 외침에 저쪽 구석에서 콜록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로 웅크리고 있는 다은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민준이 칼을 든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애를 찌를 거야. 민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은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요. 진정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준서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파고들려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에게 속아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각한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휙 날려 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준서가 민준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다은아? 괜찮니? 준서가 다은이의 묶인 손을 급히 풀어주었어요. 다은이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어서 빨리 나가자. 준서가 다은이를 번쩍 업고 미로 같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최지수가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어요. 다은아, 우리 딸 다치지 않았어?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최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철의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눈물 많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강태식은 납치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준 역시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경우 강태식에게 소가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지수는 사단장실에서 딸 다은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봤어.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이준서 아저씨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최지수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다은이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이준서 아저씨가 날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서와 박서아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다은이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와요. 이 팀장님, 서아.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우리 다은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이준서는 들고 온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다은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한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김현우 선생님이 평생을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세요? 다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사셨거든. 그 선한 마음이 네 엄마를 거쳐서 너에게도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박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인이 됐어. 다은이도 다은이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다은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최지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속 깊고 성숙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으로 얽혀있을 줄은요. 박사아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하늘에 계신 김현우 선생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최지수는 김현우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맹렬한 산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따뜻한 선행이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준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였어요. 김현우 선생님의 야학교사 정신이 최지수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이준서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박서아와 최다은의 새로운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영원히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은이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